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어떤 이슈를 진맥해 볼까요? 새 정부의 그 일자리 정책에 대한 그 재계와 경영계 그 반발에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팔을 좀 걷어붙이고 나섰는데요. 예. 어제 이제 경총 포럼에서 이 김영배 경총 부회장 이 사회 각계의 그 정규직 전환 요구로 기업들이 매우 힘들다 이렇게 좀 불평을 터뜨렸습니다. 네. 이 비정규직의 문제의 본질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격차다. 그리고 그 강성 대기업 노조가 문제다. 이 비정규직과 그 아웃소싱 경영 효율상 어쩔 수 없고 좀 필요하다. 네. 정규직화는 특히 그 중소기업의 그 생존 자체를 위협할 것이다. 이러면서 이제 그 새 정부의 이 비정규직의 그 정규직화 정책 등 그 일자리 정책의 근본을 상당히 강도 높게 이제 비판을 했죠. 경총 부회장이요. 맞습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그 문재인 대통령 오늘 이제 직접 나서서 이 경총은 스스로 반성부터 해야 한다. 이렇게 좀 강도 높게 또 지적하고 나섰는데요. 예. 이 경총 반발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그 강도 높은 질타 이 뉴스의 맥락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떤 점부터 짚어볼까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좌시할 수 없다. 이런 메시지라고 봐야 되겠죠. 재계의 반발을 좌시할 수 없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네네. 어제 그 김영배 경총 부회장의 발언은 이 재계 입장을 대변한 사실상 그 공개적인 그 선전포고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이제 받아들인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사실 이제 어제 발언 내용을 보면은 이 전형적인 그 재벌, 재계, 이 경영계 논리 그대로죠. 네네. 해왔던 이야기들인데 이 새 정부와 문재인 대통령 이 경총 등 그 재계의 도발을 그대로 둘 경우에 이 새 정부의 그 노동이나 그 재벌 개혁은 물론이고 가장 핵심적인 그 공약인 이 일자리 정책 또한 큰 위기에 그 직면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이 초동 진압에 나섰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또 그 경총 부회장의 같은 발언의 그 배경과 배후에는 이 새 정부의 그 재벌 개혁 의지나 아니면 비정규직의 그 정규직화 정책 등의 그 위협을 느낀 재벌의 그 조직적인 도발의 그 신호탄일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한 게 아닌가 싶은데요. 네. 이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 오늘 브리핑을 갖고 역시 그 김영배 그 경총 부회장의 발언을 그 강도 높게 비판을 했는데 이 재계의 그 조직적인 대응이다. 이렇게 판단을 했다는 점도 이제 그 시사하겠습니다. 정부와 재계의 기싸움이 시작이 됐다 이렇게 좀 중간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아무튼 근데 지금 뭐 그 문재인 정부의 드라이브가 이제 그 확실하게 걸리고 있으니까 이 재계 그리고 재벌의 위기 의식은 상당히 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요즘에 그 정치적인 상황이나 그 환경 자체가 재벌로서는 그 위기 의식을 느낄 만하죠. 우선 뭐 그 최순실 그 국정농단 사건에서 이 뿌리 깊은 그 정경유착의 그 추악한 실태가 고스란히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예. 이 재벌의 그 그룹 지배력과 이 경영권 세습을 위해서 국민의 그 노후 자금인 이 국민연금기금까지 이제 동원을 하고 거기에 그 손해를 입힌 사실까지 드러났고 그랬죠. 네. 결국 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이 때문에 구속이 됐죠. 이 전경련은 사실상 거의 그 와해 지금 상태에 있고요. 그런 가운데 새 정부의 그 재벌 개혁 상당히 좀 드라이브를 강도 높게 드라이브를 걸 것 같다 이렇게 예상되지 않습니까? 예. 대표적인 그 재벌 개혁론자들을 이제 중용을 했는데 이 공정거래위원장에는 평소에 그 재벌 저격수라는 이제 그 평판을 듣던 그 김상주 교수가 임명이 됐고요. 내정이 됐죠. 지명이 네, 된 거죠. 지명이 됐죠. 예. 그리고 정책실장에는 그 이제 장하성 교수가 임명이 되지 않았습니까? 됐고요. 예예. 네, 재벌의 위기의식 그 어느 때보다 높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그동안에 뭐 재벌을 좀 대변해 왔고 혹은 이제 그 정치적인 로비나 이 방패 역할을 해왔던 전경련이 거의 힘을 못 쓰게 된 가운데 그래서 이제 더욱더 그 위기의식이 높을 수도 있는데 그런 가운데 이 경총이 마침 이 청대를 메고 나선 모양새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문제의 발언을 했던 김영배 부회장 상당히 낯익은 인물입니다. 맞습니다. 전경련이 그 재벌 오너들 위주의 단체라고 한다면 경총은 이제 그 경영진의 단체라고 봐야 되겠죠. 네, 그 1970년에 이제 그 발족이 됐는데 이 문제의 발언을 한 그 김영배 경총 부회장 2004년에 이 40대 나이로 그 경총 부회장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13년 동안 경총 부회장직을 계속 상근 부회장직을 해오고 있으니까 사실상 경총의 실질적인 이 대변자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이 특히 이제 그 김영배 그 경총 부회장에는 그 동안에도 이 재계의 입이다, 재계의 그 싸움닭이다, 뭐 이러면서 그 노동계 공격에 굉장히 그 앞장섰던 인물이기도 하죠. 네. 지난 1월 이 촛불 시위가 한창일 때 이제 그
광장에서 이 재벌 개혁 요구가 좀 거세게 분출될 때 김영배 경총 부회장 이런 말도 했습니다. 뭘 안 주면 안 줬다고 패고 주면 줬다고 패고 기업이 중간에서 좀 어떻게 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 참담하다 예.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1월 18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이 고용노동부 장관 초청 30대 그룹 그 CEO 간담회에서 이제 한 말이었습니다. 이 재벌들이 미르와 그 K스포츠재단에 그 출연한 것 때문에 이 사법처리 대상에 오른 것을 두고 이제 한 말인 것 같은데 그때는 마침 이재용 이제 그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이 구속영장이 그 청구된 때이기도 했었죠. 예. 저 마저 함께 짚어봐야 될 내용이 있다면 어떤 걸까요? 네, 재벌에 대한 새 정부의 압박의 수위는 더 높아질 수도 있겠다 이런 네. 점인데요. 이 문재인 대통령은 이 정부가 그 민간 기업에게까지 그 일자리 정책을 그 강압적으로 하려 한다는 식의 그 오해를 불러일으켰는데 그것은 사실과 다르다 이렇게 이제 그 선을 그었습니다. 이 청와대 관계자도 이 비정규직의 그 정규직화 정책은 정책의 그 우선순위는 이 공공 부분에 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러나 이 문재인 대통령 이런 말도 빼놓지 않았습니다. 경총도 지금과 같은 그 사회적 그 양극화를 만든 주요 당사자이다. 당연히 책임을 져야 되고 이 비정규직화와 그 청년 실업 문제에 대해서 적극 나서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 그리고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 한 발 더 나갔는데요. 이 재계가 그 압박으로 느끼지 않겠느냐 이런 그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무슨 소리냐? 압박으로 느낄 때는 압박으로 느껴야 된다. 아주 그냥 대놓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는데요. 예. 기존 재계의 논리나 이 반발은 확실하게 그 진압하겠다. 이제 이런 의지를 좀 표명한 것으로 좀 읽히는 대목들이죠. 네. 이 재계의 반응이 좀 어떻게 나올지 궁금한데요. 일단 경총에서 어떤 반응을 보일지 좀 주의 깊게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네, 고맙습니다. 네, 시사평론가 백병규 씨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공약 중 하나였죠. 2020년까지 최저임금 10,000원 만들기. 여기에 대해서 지난 금요일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최저임금 10,000원 공약 예정대로 추진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다시금 실효성에 대한 논란에 불이 붙었는데요. 자, 그래서 신율의 출발 새 아침에서는 오늘과 내일 이틀에 걸쳐서 한국경영자총협회와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양쪽 입장을 모두 들어보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은 최저임금 1만 원 인상을 반대하고 있는 경총의 입장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이기도 하죠. 한국경영자총협회 김동욱 기획홍보본부장 전화 연결해서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김 본부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김동욱입니다. 지금 현재 시급이 6,470원이죠. 그죠? 예. 예. 이걸 이제 10,000원으로 올리겠다라는 얘기인데요. 예. 일단 이거 실현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10,000원으로 3년 안에 올린다고 한다면 예. 매년 평균 15.7% 정도 올라가야 됩니다. 예. 근데 최근 한 5년간 최저임금 인상률을 보면 한 6, 7% 정도 올랐거든요. 예. 그다음에 2000년 이후로 이렇게 2000년대 초반에는 최저임금이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2000년 이후로 보더라도 8.7% 정도 연평균 올랐습니다. 우리나라가. 그런데 이제 15.7이라는 그 퍼센테이지는 그 예년에 비해서 근 뭐 두세 배 정도 높은 인상률이기 때문에 예. 최저임금 대상 그 근로자의 대부분이 영세 소상공인 업종에 종사하는 그런 상황을 봤을 때 예. 영세 소상공인의 경우에는 최저임금 근로자에 비해서 별반 나을 게 없는 그런 분들이거든요. 예. 이런 분들이 그 최저임금 인상을 다 감내하기는 굉장히 힘든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근데 지금 그 문재인 대통령이라든지 노동계 쪽에서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어쨌든 최저임금 인상을 하면 그만큼 소비가 촉진이 된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뭐 부자들한테 돈이 더 많아진다고 소비가 되는 건 아니지만 하지만 진짜 이 최저 임금을 받고 생활하시는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 요만큼 오르면 그만큼 더 쓸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예. 그래서 선순환이 된다는 얘기인데요. 예. 그 소위 말하는 이제 소득 주도 성장이라는 그런 내용인데요.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임금이 올라가면 생산성이 높아지고 성장이 촉진된다는 그런 주장이 아니고 사실은 임금 인상은 생산성 향상의 결과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제는 아시다시피 대외 의존도가 큰 경제입니다. 그래서 임금이 올라가게 되면 결국은 생산 비용이 상승하게 되고
수출 상품의 경쟁력이 약화돼서 결국은 경제 활력 저하로 이어질 가능성이 더 크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최저임금의 경우에는 외국인 근로자도 모두 적용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외국인 근로자가 지금 200만 명 정도 되는데 그중에 뭐 상당수가 최저임금 대상자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의 경우에 최저임금이 올라가게 되면 결국은 소비를 더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본국에 송금을 더하지 않습니까? 이 부분들 때문에 오히려 최저임금 인상이 내수 진정 효과는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크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노동계 같은 경우에 최저임금 올린 나라들 중에서 물가와 실업률이 오르고 취업률이 낮아지는 경우는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예. 이 최저임금이 우리나라에 지금까지 올랐던 최저임금에 올랐던 그 인상 속도가 세계에서 유례가 없을 정도로 빠른 속도거든요. 예. 미국의 경우에는 2007년도에 7.25달러로 최저임금 결정된 이후에 지금 11년째 동결입니다. 예.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 최근 이제 경기가 좀 살아나잖아요. 물가 실업률도 안정돼 있고 취업률도 높아지는데 최저임금은 11년 동안 동결인데 그러면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최저임금이 생산성이라든지 기업의 지불 능력 범위 내에서 오르게 되면 경제에 이런 그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되지 이 경제가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게 되면 오히려 고용 축소라든지 부정적인 효과가 더욱 크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근데요, 예. 이 속도가 인상 속도가 빠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 OECD 다른 국가들에 예. 비하면 우리의 이 시급이 낮은 거 아닌가요? 그것도 이제 많은 논란이 있는데요. 예. 일단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발표한 자료를 제가 봤는데요. 예. 2014년 기준으로 했을 때 OECD 25개국 중에서 우리나라 최저임금 수준이 절대적인 수준으로 11입니다. 25개국 중 11이면 뭐 중위권보다 약간 높은 수준인데요. 근데 문제는 최저임금 그 범위가 우리나라는 굉장히 협소합니다. 고정급만 포함되어 있고 상여급이라든지 팁 같은 외국에서는 포함되고 있는 이런 것들이 빠져 있거든요. 그래서 최저임금 그 산입 범위를 동일하다고 가정할 경우에는 우리나라 최저임금 수준이 중상위권 정도는 된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예. 실제로 1인당 국민소득 대비 최저임금 수준을 평가했을 경우에도 OECD 국가 22개국 중 7위 정도, 그래서 중상위권 정도이기 때문에 최저임금 수준이 결코 낮지 않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 절대적 수준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예, 예. 그게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최저임금을 그 절대적으로 예. 금액으로 비교했을 달러로 환산해서 비교했을 경우에 이제 25개국 중 11이라는 얘기고요. 예. 근데 최저임금 범위가 우리나라는 그 상여급이라든지 팁이라든지 뭐 숙식비 이런 것들이 다 제외돼 있거든요. 다른 나라는 다 들어가 있는데 그래서 이런 것들을 포함할 경우에는 최저임금 수준이 이거보다 높을 거라고 저희는 추정하고 근데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팁 받는 경우는 거의 없잖아요. 물론 팁은 작은 거고요. 예. 숙식비 같은 경우에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에 다 대부분 부담하고 있고, 그다음 상여금이 있지 않습니까? 예. 상여금이 뭐 상당히 뭐 큰데 이 부분은 다른 나라는 들어가는데 우리나라는 빠져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최저임금 수준이 좀 과소평가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 근데 사실 지금 현재 이 6,470원 가지고 예. 시급 예. 이 3, 4인 가구들 생계 꾸리는 게 사실상 굉장히 힘들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가구 생계비를 반영해서 최저임금을 인상하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건데 예.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가 최저임금이 과연 뭐냐 하는 데 대해서 예. 근본적인 물음부터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최저임금이라는 것은 그 기술이나 기능이 없는 노동시장에서 가장 취약한 근로자가 예. 혼자서 한 달 동안 생활할 수 있는 생계비 수준을 기준으로 해서 최저임금을 책정하는 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최저임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전 세계의 보편 타당한 그런 최저임금에 대해서 바라보는 시각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물론 이제 최저임금 근로자 중에서 3, 4인의 가구를 혼자서 책임지는 분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예. 근데 이분들의 경우에는 최저임금의 범위가 아니고 다른 뭐 사회보장제도하고 같이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이지 가구 생계비까지 고려해서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어느 나라도 없습니다. 그래서 가구 생계비를 최저임금에 이렇게 들이대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다. 최저임금의 그 정의를 비춰봤을 때 가구 생계비는 다른 사회보장 제도로 감안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개념 정의는 그럴지 모르지만 실제는 다른 거 아니에요?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하면 최저임금이 아니라 다른 평균 임금이라든지 적정 임금이라든지 이 용어 자체를
바꿀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최저임금이 아시다시피 나라가 강제로 노동시장의 수요 공급에 의해서 임금을 결정하다 보니까 너무 임금 수준이 낮으니까 예. 그거보다 강제로 높게 더 많이 주는 게 최저임금 제도거든요. 그래서 최저임금이 현재도 이제 전체 근로자의 한 20% 정도가 최저임금 대상 근로자인데 예. 만약에 10,000원까지 오르면 전체 근로자의 거의 과반수 절반 정도가 최저임금 근로자가 됩니다. 예. 근데 이게 과연 옳은 것이냐? 전체 근로자의 과반수의 임금을 국가가 결정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이냐 하는 데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제 문재인 대통령은 최저임금은 올리지만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을 위한 세제 감면 같은 지원을 하겠다 이런 예.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예, 예.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소상공인들 얘기를 들어보면 예. 그동안에 이제 이런 소상공인들에 대한 지원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나왔었거든요. 예. 근데 이게 피부로 느낄 정도로 실효성 있는 예. 그런 지원이 아니었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예. 그러니까 가장 큰 게 이제 임대료라든지 이런 부분이 큰데 이런 것들은 국가가 이제 어떻게 제어할 수 없는 부분들이고 예. 그리고 결국은 최저임금이 올라가게 되면 결국은 자기 이제 현금이 나가는 거고요. 예. 이런 여러 가지 지원이나 이런 것들은 언제 부도가 날지 모르는 가달쯤 오음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최저임금 인상하는 거하고 이제 여러 가지 지원하는 거하고 이게 예. 균형 있게 되기는 힘들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지원들이 최저임금 인상을 예. 상회할 정도로 되기는 힘들 것이다 하는 얘기들이 많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어떤 이슈를 진맥해 볼까요? 새 정부의 일자리 정책에 대한 재계와 경영계 반발에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팔을 좀 걷어붙이고 나섰는데요. 예. 어제 이제 경총 포럼에서 이 김영배 경총 부회장 이 사회 각계의 정규직 전환 요구로 기업들이 매우 힘들다 이렇게 좀 불평을 터뜨렸습니다. 네. 이 비정규직의 문제의 본질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격차다. 그리고 강성 대기업 노조가 문제다. 이 비정규직과 아웃소싱 경영 효율상 어쩔 수 없고 좀 필요하다. 네. 정규직화는 특히 중소기업의 생존 자체를 위협할 것이다. 이러면서 이제 새 정부의 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정책 등 일자리 정책에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정부와 재계의 기싸움이 시작이 됐다 이렇게 좀 중간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아무튼 근데 지금 문재인 정부의 드라이브가 이제 확실하게 걸리고 있으니까 이 재계 그리고 재벌의 위기 의식은 상당히 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요즘에 정치적인 상황이나 환경 자체가 재벌로서는 위기 의식을 느낄 만하죠. 우선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서 이 뿌리 깊은 정경유착의 추악한 실태가 고스란히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예. 이 재벌의 그룹 지배력과 이 경영권 세습을 위해서 국민의 노후 자금인 이 국민연금기금까지 이제 동원을 하고 거기에 손해를 입힌 사실까지 드러났고 그랬죠. 네. 결국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이 때문에 구속이 됐죠. 이 전경련은 사실상 거의 와해 지금 상태에 있고요. 그런 가운데 새 정부의 재벌 개혁 상당히 좀 강도 높게 드라이브를 걸 것 같다 이렇게 예상되지 않습니까? 예. 대표적인 재벌 개혁론자들을 이제 중용을 했는데 이 공정거래위원장에는 평소에 재벌 저격수라는 이제 평판을 듣던 김상주 교수가 임명이 됐고요. 내정이 됐죠. 지명이 된 거죠. 지명이 됐죠. 예. 정책실장에는 이제 장하성 교수가 임명이 되지 않았습니까? 됐고요. 예. 네, 재벌의 위기의식 어느 때보다 높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그동안에 재벌을 좀 대변해 왔고 혹은 이제 정치적인 로비나 이 방패 역할을 해왔던 전경련이 거의 힘을 못 쓰게 된 가운데 그래서 이제 더욱더 위기의식이 높을 수도 있는데 그런 가운데 이 경총이 마침 이 청대를 메고 나선 모양새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문제의 발언을 했던 김영배 근본을 상당히 강도 높게 이제 비판을 했죠. 경총 부회장이요. 맞습니다. 네네. 여기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 오늘 이제 직접 나서서 이 경총은 스스로 반성부터 해야 한다. 이렇게 좀 강도 높게 또 지적하고 나섰는데요. 예. 이 경총 반발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강도 높은 질타 이 뉴스의 맥락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떤 점부터 짚어볼까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좌시할 수 없다. 이런 메시지라고 봐야 되겠죠. 재계의 반발을 좌시할 수 없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네네. 어제 김영배 경총 부회장의 발언은
이 재계 입장을 대변한 사실상 그 공개적인 그 선전포고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이제 받아들인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사실 이제 어제 발언 내용을 보면은 이 전형적인 그 재벌, 재계, 이 경영계 논리 그대로죠. 네네. 해왔던 이야기들인데 이 새 정부와 문재인 대통령 이 경총 등 그 재계의 도발을 그대로 둘 경우에 이 새 정부의 그 노동이나 그 재벌 개혁은 물론이고 가장 핵심적인 그 공약인 이 일자리 정책 또한 큰 위기에 그 직면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이 초동 진압에 나섰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또 그 경총 부회장의 같은 발언의 그 배경과 배후에는 이 새 정부의 그 재벌 개혁 의지나 아니면 비정규직의 그 정규직화 정책 등의 그 위협을 느낀 재벌의 그 조직적인 도발의 그 신호탄일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한 게 아닌가 싶은데요. 네. 이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 오늘 브리핑을 갖고 역시 그 김영배 그 경총 부회장의 발언을 그 강도 높게 비판을 했는데 이 재계의 그 조직적인 대응이다. 이렇게 판단을 했다는 점도